달빛 아래 사연 한수 채널 구독자 여러분,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행복하고 즐거운 시간 되시길 바라며 오늘의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한여름 8월에 뜨거운 태양이 논산훈련소 정문 앞 아스팔트를 달구고 있었습니다. 지면에서 피어오르는 아지랑이가 시야를 흐리게 만들었고 곳곳에 심어진 느티나무와 소나무 가지에서는 매미들이 목청껏 울어대며 더위를 한층 더 극대화시키고 있었죠. 오전 10시가 넘었는데도 기온은 섭씨 35도를 넘나들며 계속 올라가고 있었어요. 그늘 하나 없는 정문 앞 넓은 광장에는 이른 새벽 6시부터 길게 늘어선 면회객들의 줄이 구불뱀처럼 이어져 있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양산이나 모자, 수건으로 햇볕을 가리며 땀을 닦아내면서도 묵묵히 인내심을 발휘하고 있었어요. 줄 맨 앞쪽에 선 30대 초반의 젊은 어머니는 정성스럽게 포장한 충주 사과 상자와 나주배 상자를 두 팔로 감싸 안고 있었습니다. 상자 겉면에는 분홍색 편지지에 아들 이름인 현우를 크게 써놓고 사랑하는 우리 아들에게 엄마가라고 적힌 편지가 투명 테이프로 단단히 붙어 있었죠. 얼굴에는 지난 사흘 동안 새벽부터 일어나 준비한 잡채와 불고기, 김치찜을 아들이 맛있게 먹을지 걱정하는 마음이 고스란히 드러나 있었어요. 가끔씩 상자를 들었다 놨다 하며 무게를 가늠해 보다가 너무 무거우면 아들이 힘들어할 텐데라고 혼잣말을 중얼거렸습니다. 그 뒤로 서 있던 50대 후반의 건장한 중년 남성은 아들에게 줄 편지 봉투를 하얀 와이셔츠 가슴 주머니에서 꺼냈다 넣었다를 반복하며 초조함을 감추지 못하고 있었어요. 편지 봉투가 손에 젖은 땀 때문에 구겨질까봐 조심스럽게 다뤘죠. 군대 가서 말썽 피우지 않고 제대로 하고 있는지 모르겠네라고 옆 사람에게 중얼거리며 불안감을 털어놓기도 했습니다. 바지 주머니에서 담배 한 개비를 꺼냈다가 금연구역이라는 편말을 확인하고는 다시 집어넣는 행동을 몇 번이나 반복했어요. 이마와 목 뒤로는 굵은 땀방울이 계속 흘러내렸습니다. 조금 더 뒤쪽에는 20대 초반으로 보이는 단아하고 예쁜 여성이 하늘색 원피스를 입고 서 있었는데 연인을 만나러 온 듯 했습니다. 그녀는 지난밤 새벽 3시까지 정성스럽게 만든 하트 모양 초콜릿 쿠키와 견과류가 들어간 브라우니가 든 예쁜 핑크색 리본 상자를 소중히 품에 안고 있었어요. 얼굴에는 오랜만에 만나는 연인에 대한 설렘과 긴장이 교차하며 나타나고 있었죠. 분홍빛 입술에 발랐던 립밤을 계속 하자대며 휴대폰 카메라로 거울 삼아 화장이 번지지 않았는지 머리카락이 엉키지 않았는지 수시로 확인했습니다. 손목에 찬 은색 시계를 자꾸 들여다보며 면회 시간이 정확히 언제 시작되는지 궁금해했어요. 중간쯤 서 있던 70대 할머니는 손수 담근 배추김치와 깍두기, 멸치볶음, 시금치나물이 든 스테인리스 도시락 5개를 커다란 보랏빛 보자기에 싸서 품에 안고 왔습니다. 우리 막내 손자가 부대 음식이 짜고 안 맞는다고 편지에 써놨거든요라고 옆 사람에게 자랑스럽고 걱정스러운 목소리로 말하고 있었어요. 보자기 안에서는 집에서 끓인 진한 멸치 육수 미역국 냄새와 갓 담근 배추김치의 알싸하고 시원한 냄새가 은은하게 풍겨 나왔습니다. 할머니는 가끔씩 보자기 끝을 살짝 풀어 더위에 음식이 상하지 않았는지 확인하며 걱정스러운 표정을 지었죠. 아이고, 이 더위에 상하면 어쩌나라고 연신 중얼거렸어요. 저 멀리 훈련소 내부에서 들려오는 군악대의 웅장한 애국가와 전우 같은 군가, 연주가 이 모든 풍경에 숭고함과 엄숙함을 더해주고 있었습니다. 정문 양쪽으로 꼿꼿이 서 있는 경계병들의 반듯한 자세와 다림질이 반반하게 된 카키색 군복이 뜨거운 햇볕에 반짝거렸고
바람에 펄럭이는 태극기와 부대기가 장엄한 분위기를 연출하고 있었어요. 정문 위쪽에는 조국을 위해, 결의를 위해라고 적힌 현수막이 걸려 있었죠. 그런 화목하고 기대에 찬 분위기 속을 헤치며 78세의 최복만이 낡은 자전거를 끌끌 끌며 천천히 걸어왔습니다. 그는 오래전부터 써온 듯한 해진 회색 야구 모자를 깊숙이 눌러 쓰고 있었어요. 모자의 원래 색깔은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햇볕에 발해 있었고 챙 부분은 오랜 사용으로 인해 손때가 타서 번질번질했습니다. 모자 윗부분과 옆쪽에는 작은 구멍이 몇 개 뚫려 있어서 하얀 머리카락이 삐죽삐죽 나와 보였고 이마에 닿는 안쪽 부분은 땀으로 변색되어 누렇게 변해 있었어요. 몸에 걸친 회색빛 반팔 셔츠는 몇십 번을 빨아서인지 원래 색깔을 완전히 잃고 누렇고 회색이 섞인 애매한 색으로 변해 있었습니다. 목 부분과 겨드랑이 쪽은 오랜 착용으로 늘어나 있었고 어깨선도 맞지 않아 한쪽으로 치우쳐 어색해 보였어요. 셔츠 곳곳에는 땀과 음식물, 기름때로 생긴 얼룩들이 마치 추상화처럼 번져 있었고 가슴 주머니 부분에는 볼펜이 터져서 생긴 파란색 잉크 자국이 손바닥만큼 크게 번져 선명하게 남아 있었습니다. 소매 끝부분은 해져서 실밥이 풀려 나와 있었어요. 하반신에 입은 검정색 면바지는 무릎과 엉덩이 부분이 심하게 닳아서 천이 얇아져 있었고 허리 부분의 고무줄은 탄력을 잃어 자꾸 내려와서 손으로 끌어올려야 했어요. 바지 곳곳에는 정성스럽게 꿰맨 흔적들이 하얀 실과 파란 실, 검정 실로 선명하게 남아 있었죠. 특히 오른쪽 무릎 부분에는 십자 모양으로 바느질한 자국이 손바닥만큼 크게 보였고 왼쪽 허벅지 부분에도 세로로 길게 기운 흔적이 있었습니다. 발에 신은 낡은 흰색 운동화는 한때 순백색이었을 텐데 지금은 회색과 누런색이 섞인 빛을 띠고 있었어요. 발가락 부분이 해져서 하얀 면양말이 삐죽 나와 있었고 뒤축은 완전히 닳아서 안쪽 스펀지가 보일 정도였습니다. 신발끈은 여러 번 끊어져서 매듭으로 이어붙인 흔적이 군데군데 보였죠. 걸을 때마다 바닥에서 나는 발걸음 소리가 다른 사람들의 깔끔한 구두나 새 운동화 소리와는 완전히 달랐어요. 뒤축 부분이 심하게 닳아서 절뚝거리는 듯한 소리가 끽끽하고 났습니다. 복만에 거칠고 주름이 깊게 패인 손에는 여러 번 사용한 듯한 검은 비닐봉지가 들려 있었습니다. 동네 작은 슈퍼에서 장을 볼 때 쓰던 봉지인 듯 했는데 모서리는 해져서 작은 구멍이 3-4개 뚫려 있었고 손잡이 부분은 늘어나서 거의 찢어질 것 같았어요. 봉지 안에는 손자 최민재가 어릴 때부터 유난히 좋아했던 잘 익은 수박 한 통과 새벽 5시부터 일어나 정성스럽게 담근 오이소박이 장아찌 한 통이 조심스럽게 들어 있었습니다. 수박은 어제 오후 동네 장터 과일 가게에서 나이 지긋한 상인 아저씨와 함께 일일이 손으로 두드려보며 소리를 듣고 색깔과 무늬를 살펴보며 가장 달고 맛있을 것으로 골랐어요. 이거 정말 당도 높아요, 할아버지. 손자분이 틀림없이 좋아하실 거예요 라는 상인의 말을 믿고 평소보다 2,000원 비싼 값을 주고 샀죠. 장아찌는 민재가 초등학교 3학년 때 여름휴가로 할아버지 집에 왔을 때 할아버지가 담근 오이지가 세상에서 제일 맛있어요. 엄마가 사온 거보다 100배는 맛있어요 라고 했던 말을 기억하며 간을 조금 더 세게 하고 마늘과 생강도 평소보다 많이 넣어서 부대 생활에 지치고 입맛 없어할 손자가 밥맛을 찾을 수 있도록 특별히 정성껏 준비한 것이었습니다. 복만은 긴 줄 맨 끝에 서서 차례를 기다리며 주변을 두리번거리며 둘러봤습니다. 자신과는 확연히 다른 깔끔하고 정갈한 옷차림의 면회객들 사이에서 주눅이 들고
위축될 수밖에 없었지만 곧 손자 민재를 만날 수 있다는 생각에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비닐봉지를 꼭 잡은 손에는 힘이 들어가 있었고 입술은 바싹 말라서 자꾸 혀로 핥으며 침을 삼켰습니다. 민재가 건강하게 잘 지내고 있을까, 많이 야위지는 않았을까 하는 걱정이 머릿속을 계속 맴돌았어요. 바로 그때였습니다. 정문 옆쪽 철문으로 군 헌병 호송차가 낮고 무거운 디젤 엔진음을 울리며 천천히 들어오고 있었어요. 흰색 대형 승합차의 뒷좌석 창문들은 반투명한 검은색 필름으로 가려져 있었지만 그 너머로 포승줄에 묶인 훈련병의 어깨와 뒷모습, 옆모습이 희미하게 보였습니다. 차 안에는 헌병 2명이 양쪽에 앉아 있는 것 같았어요. 면회줄에 서 있던 사람들 사이에서 호기심과 안타까움이 섞인 웅성거림과 수군거림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어머, 저 훈련병 뭔가 큰 사고라도 친 모양이네요. 아이고, 저런 일이 있나? 부모님 얼굴에 먹칠하고 영창 가는 건가요? 참 안 됐네요. 부모 마음이 얼마나 아프겠어요. 요즘 젊은 애들이 정신을 못 차리고 군기가 빠져서 이런 일이 생기는 거 아니에요? 저러면 징계받고 저녁도 늦어지는 거 아니에요? 복만도 다른 사람들처럼 호기심과 안타까움이 섞인 눈길로 천천히 지나가는 흰색 차량을 바라봤습니다. 그런데 차창 너머로 보이는 훈련병의 옆모습을 제대로 본 순간 복만의 온몸이 순식간에 얼어붙었어요. 그 사람은 바로 손자 최민재였거든요. 민재의 눈이 잠깐 창밖으로 향했고 할아버지와 시선이 딱 마주쳤습니다. 그 짧은 1초도 안 되는 순간 민재의 눈빛에는 억울함과 미안함, 그리고 할아버지를 보는 반가움과 부끄러움이 동시에 담겨 있었어요. 하지만 바로 옆에 앉은 헌병이 민재의 고개를 획 돌리며 강제로 시선을 차단해 버렸죠. 복만의 심장이 쿵쾅쿵쾅 격렬하게 뛰기 시작했고 손에 들고 있던 비닐봉지가 덜덜 떨렸습니다. 복만은 온몸이 얼어붙은 채로 호송차가 훈련소 안쪽으로 사라질 때까지 멍하니 바라봤습니다. 다리에 힘이 빠져 주저앉을 것 같았지만 간신히 버티며 면회 접수 창구 쪽으로 발걸음을 옮겼어요. 비닐봉지를 든 손이 심하게 떨려서 안에 들어있던 수박이 딸랑거리는 소리가 났습니다. 목구멍이 바싹 말라서 침을 삼키려 해도 침이 나오지 않았죠. 면회 접수 창구는 에어컨이 빵빵하게 나오는 사무실 안에 있었습니다. 유리창 너머로 보이는 장동혁 중위는 30대 초반으로 보였는데 반듯하게 빗어 넘긴 머리와 각진 턱선이 인상적이었어요. 그는 하얀 와이셔츠 위에 정갈하게 다림질된 군복을 입고 있었고 가슴에는 여러 개의 훈장과 계급장이 반짝거렸습니다. 책상 위에는 서류들이 깔끔하게 정리되어 있었고 컴퓨터 모니터에서는 면회 신청서 양식이 떠 있었어요. 복만이 창구 앞에 서자 장동혁은 고개도 제대로 들지 않은 채 건성으로 물었습니다. 면회 신청서 작성하셨나요? 아니요. 그런데 먼저 물어볼 게 있습니다. 복만은 떨리는 목소리로 말을 이어갔어요. 손자 최민재 이등병. 방금 호송차에 타고 있는 걸 봤는데요. 그때서야 장동혁이 고개를 들어 복만을 쳐다봤습니다. 차가운 눈빛으로 위아래를 훑어보더니 코웃음을 쳤어요. 아, 그 훈련병 할아버지시군요. 장동혁은 키보드를 두드리며 컴퓨터 화면을 확인했습니다. 모니터에는 민재의 인적사항과 함께 빨간색으로 징계 대상이라는 글자가 크게 떠 있었어요. 해당 병사는 현재 영창 입감 절차 중입니다. 면회는 불가능합니다. 복만은 놀라서 창구 유리에 손을 대며 물었습니다. 영창이라니요. 우리 민재가 대체 무슨 잘못을 했다는 겁니까? 군 기밀 사항이라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
장동혁의 목소리는 더욱 냉랭해졌어요. 그때 옆쪽에서 이상훈 상사가 다가왔습니다. 40대 중반으로 보이는 그는 배가 나온 체구에 얼굴이 불그락했어요. 담배 냄새가 진하게 풍겼고 입가에는 비아냥거리는 미소가 걸려 있었습니다. 아저씨, 손자 교육을 제대로 못 시켰나 보네요. 이상훈은 복만의 초라한 행색을 위아래로 훑어보며 말했어요. 규율도 못 지키는 사고뭉치 말이에요. 완전히 가문의 수치 아닙니까? 주변에 있던 면회객들이 하나둘씩 이쪽을 쳐다보기 시작했습니다. 젊은 어머니는 수군거리며 휴대폰을 꺼내 몰래 사진을 찍었고 중년 남성은 혀를 차며 고개를 저었어요. 연인을 만나러 온 여성은 친구에게 전화를 걸어 여기 정말 이상한 할아버지가 있어라고 속삭였습니다. 요즘 젊은 애들이 다 저래요. 정신머리가 없어서 집안 교육을 제대로 안 받아서 그런 거죠. 저런 할아버지를 보니까 손자가 왜 그런지 알겠네요. 뒤쪽에서 키득거리는 웃음소리가 들렸고 누군가는 휴대폰으로 동영상을 촬영하기 시작했어요. 복만의 얼굴이 붉어졌고 귀가 화끈거렸습니다. 이상훈이 더욱 큰 목소리로 말했어요. 아저씨, 현실을 좀 받아들이세요. 백없는 사람들은 원래 이런 대우받는 거예요. 그 순간 복만이 들고 있던 비닐봉지가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퍽 하는 소리와 함께 수박이 바닥으로 굴러떨어져 깨져버렸어요. 빨간 과육과 검은 씨가 바닥에 흩어졌고 장아찌 통에서는 국물이 새어나와 발밑으로 번졌습니다. 짠내와 마늘 냄새가 코를 찔렀죠. 복만은 재빨리 허리를 숙여 주우려 했지만 78살에 굳은 무릎과 허리가 말을 듣지 않았어요. 손가락도 관절염 때문에 제대로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바닥에 무릎을 꿇고 조각난 수박을 주워 담으려 하는데 손이 계속 떨려서 제대로 되지 않았어요. 아이고, 지저분하게. 바닥이 다 더러워졌네. 면회객들이 인상을 찌푸리며 한 발씩 뒤로 물러났습니다. 어떤 사람은 코를 막으며 냄새 난다고 중얼거렸어요. 이상훈이 냉소를 섞어 말했습니다. 이봐요, 아저씨. 여기서 이러지 마시고 그냥 돌아가세요. 보다시피 면회도 안 되는 상황이고 주변에도 민폐만 끼치잖아요. 장동혁도 짜증스런 표정으로 고개를 저었어요. 정말 곤란하시네요. 다른 면회객들한테도 방해가 되고요. 복만은 바닥에 엎드려 떨어진 음식들을 주우면서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새벽부터 정성껏 준비한 수박과 장아찌가 바닥에서 뒹굴고 있는 모습을 보니 가슴이 미어졌어요. 더구나 손자가 영창에 갇혀 있다는 말을 듣고 나니 온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민재야, 할아버지가 미안하다. 복만은 중얼거리며 간신히 일어났습니다. 무릎과 손바닥에는 바닥에 먼지와 장아찌 국물이 묻어 있었어요. 사람들의 시선이 따가웠지만 그는 구석진 곳으로 걸어갔습니다. 저런 사람이 훈련소에 오면 안 되는데 정말 민망하네요. 뒤에서 들리는 수군거림을 뒤로하고 복만은 훈련소 외곽 담장 그늘로 향했어요. 다리가 후들거려서 몇 번이나 비틀거렸지만 간신히 그늘진 벤치를 찾아 앉았습니다. 가슴이 답답해서 숨쉬기가 힘들었고 목구멍이 메어서 말이 나오지 않았어요. 벤치에 앉아 한참을 멍하니 있다가 복만은 주머니에서 낡은 천 봉투를 꺼냈습니다. 봉투는 여러 번 만져서 천이 부드러워져 있었고 모서리는 해져서 실밥이 나와 있었어요. 조심스럽게 봉투를 풀자 안에서 오래된 흑백 사진 한 장이 나왔습니다. 사진 속에는 젊은 군인들이 일렬로 서 있었어요. 6.25 전쟁 당시 찍은 것으로 보이는 사진이었죠. 가운데에는 최강무의 아버지 최정호 소위가 서 있었고 그 바로 옆에서 어깨를 맞댄 채 환하게 웃고 있는 이가 바로 젊은 시절의 복만이었습니다.
둘 다 20대 초반의 나이였는데 눈빛이 맑고 의지가 강해 보였어요. 복만은 떨리는 손으로 흑백 사진을 쓰다듬었습니다. 사진 뒷면에는 바랜 푸른 잉크로 1953년 7월 15일 최정호 최복만 전우와 함께라고 적혀 있었어요. 글씨체가 흘려 써져 있어서 알아보기 힘들었지만 복만은 그 글씨 하나하나를 외우고 있었습니다. 이 사진을 몇백 번도 넘게 들여다봤거든요. 사진 속 젊은 복만의 얼굴을 바라보며 그는 70년 전 그날을 떠올렸습니다. 강원도 어느 산골짜기에서 중공군과 치열한 전투가 벌어졌던 날이었어요. 탄약이 떨어져 가고 있는 상황에서 최정호 소위가 적진 한복판으로 정찰을 나가야 하는 임무를 받았었죠. 그때 복만이 자원해서 함께 갔습니다. 정호야, 나 혼자 가면 된다. 너는 여기 남아 있어. 안 됩니다, 소위님. 혼자 가시면 너무 위험해요. 둘은 밤새 적진을 돌아다니며 중공군의 위치를 파악했고 새벽에 아군 진지로 돌아와 정보를 전달할 수 있었어요. 그 덕분에 우리 부대는 적의 기습을 피할 수 있었죠. 전투가 끝난 후 찍은 사진이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복만의 눈가에 눈물이 맺혔어요. 그때 최정호는 말했었죠. 복만아, 우리는 이제 진짜 형제다. 평생 서로를 믿고 의지하자. 그럼요, 소위님. 죽어도 형님을 배신하지 않겠습니다. 그 후로 둘은 전쟁이 끝날 때까지 생사고락을 함께 했어요. 최정호는 전역 후 사업을 시작해서 크게 성공했고 아들 강무를 군인으로 키웠습니다. 반면 복만은 고향으로 돌아가 농사를 지으며 평범하게 살았죠. 가끔 만나서 술을 마실 때마다 최정호는 복만이가 없었으면 내가 살아서 돌아오지 못했을 거야 라고 말하곤 했어요. 하지만 10년 전 최정호가 병으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임종을 앞두고 복만의 손을 잡으며 말했었어요. 복만아, 내 아들 강무를 부탁한다. 내가 나를 구해준 것처럼 강무도 도와달라. 복만은 사진을 가슴에 꼭 안으며 중얼거렸습니다. 정호야, 내 전우의 손자가 억울하게 당하고 있다. 민재는 착한 아이야. 절대 나쁜 짓을 할 아이가 아니라고. 그는 주머니에서 낡은 피처폰을 꺼냈어요. 10년도 넘은 구형 휴대폰이었는데 액정 화면에는 금이가 있었고 버튼들은 눌린 자국으로 반들반들했습니다. 복만은 떨리는 손가락으로 단축번호 1번을 눌렀어요. 신호음이 몇 번 울린 후 굵직한 남성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여보세요? 강무야. 선배님이시군요. 어떻게 지내세요? 최강무의 목소리에는 반가움이 묻어났어요. 하지만 복만의 목소리를 듣자마자 뭔가 이상하다는 걸 눈치챘죠. 선배님 목소리가 이상한데 무슨 일이라도 있으세요? 복만은 목이 메어서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한참 침묵이 흐른 후에야 간신히 입을 열었어요. 강무야, 우리 민재가 영창에 끌려갔다. 뭐라고요? 민재가? 전화기 너머로 최강무가 놀라는 기색이 역력했어요. 어떻게 된 일인지 자세히 말씀해 주세요. 복만은 떨리는 목소리로 오늘 있었던 일을 차근차근 설명했습니다. 호송차에서 본 민재의 모습부터 면회 창구에서 당한 모욕까지 모든 걸 털어놨어요. 말하는 도중에도 목이 메어서 몇 번이나 말을 멈춰야 했습니다. 그 아이 눈빛을 봤어, 강무야. 억울한 눈빛이었어. 민재는 절대 나쁜 짓을 할 아이가 아니야. 내 아버지가 날 믿었듯이 난 민재를 믿는다. 전화기 너머로 최강무의 깊은 한숨이 들렸어요. 선배님, 제가 지금 당장 확인해 보겠습니다. 논산에 계시죠? 응, 훈련소 앞에 있어. 1시간만 기다려주세요. 제가 직접 가겠습니다. 강무야, 미안하다. 내가 바쁜데.
무슨 말씀을 하세요? 선배님 일이 제 일이죠. 제 아버지가 살아계셨다면 똑같이 하셨을 겁니다. 전화를 끊고 복만은 벤치에 등을 기댔어요. 하늘을 올려다보니 구름 한 점 없이 맑았지만 가슴속은 먹구름이 가득했습니다. 손자 민재가 무슨 일을 당하고 있는지, 지금 어떤 기분일지 생각하니 가슴이 찢어질 것 같았어요. 민재야, 조금만 기다려라. 할아버지가 꼭 너를 구해줄게. 그때 멀리서 헬기 소리가 들려오기 시작했습니다. 웅웅거리는 로터 소리가 점점 가까워오고 있었어요. 복만은 고개를 들어 하늘을 바라봤죠. 저 멀리 서쪽 하늘에서 작은 점 두 개가 이쪽으로 날아오고 있었습니다. 뭔가 큰 일이 벌어지는 건가? 복만뿐만 아니라 훈련소 앞에 있던 다른 면회객들도 하늘을 올려다보기 시작했어요. 헬기 소리는 점점 더 커졌고 이제는 두 대가 아니라 여러 대인 것 같았습니다. 정문 쪽에서는 경계병들이 무전기를 들고 급하게 통화하는 모습이 보였어요. 뭔가 긴급한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어머, 저게 뭐야? 헬기가 이렇게 많이 오는 걸 보니까 큰 인물이 오는 건가? 혹시 대통령이라도 오시는 건 아니겠죠? 면회객들 사이에서 웅성거림이 일어났어요. 누군가는 휴대폰으로 동영상을 찍기 시작했고 누군가는 친구에게 전화를 걸어 상황을 알렸습니다. 복만도 궁금한 마음에 일어나서 정문 쪽을 바라봤어요. 하늘에서는 헬기들이 점점 더 가까이 오고 있었고 지상에서는 여러 대의 군용 차량이 줄지어 접근하고 있었습니다. 뭔가 엄청난 일이 벌어지려는 것 같았죠. 하늘에서 들려오던 헬기 소리가 점점 더 커지면서 논산 상공을 가득 메우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작은 점처럼 보이던 헬기들이 이제는 그 위용을 드러내며 훈련소 쪽으로 접근하고 있었어요. 맨 앞서 날아오는 것은 육군의 대형 수송 헬기였고 그 뒤를 이어 해군과 공군, 해병대 헬기들이 편대를 이루며 따라오고 있었습니다. 면회객들은 모두 하늘을 올려다보며 입을 벌린 채 서 있었어요. 이런 광경을 본 사람은 아무도 없었거든요. 아이들은 헬기를 가리키며 신기해했고 어른들은 휴대폰으로 사진과 동영상을 찍어댔습니다. 와, 진짜 대박이다. 이게 뭔 일이야? 전쟁이라도 난 거야? 아니면 대통령이 오시는 건가? 훈련소 정문 경계 초소에서는 상황이 급변하고 있었어요. 경계병들이 무전기를 들고 급하게 보고를 올리고 있었고 초소장은 식은땀을 흘리며 상부와 통화하고 있었습니다. 예, 지금 확인된 것만 헬기 5대입니다. 아니, 잠깐만요. 6대, 7대가 접근하고 있습니다. 그와 동시에 지상에서도 상황이 벌어지고 있었어요. 저 멀리 도로에서는 검은색 승용차들과 군용 트럭들이 길게 행렬을 이루며 훈련소 쪽으로 달려오고 있었습니다. 맨 앞에는 경찰 오토바이가 길을 인도하고 있었고 그 뒤로는 헌병대 차량들이 줄지어 따라오고 있었어요. 첫 번째 헬기가 훈련소 연병장에 착륙하기 시작했습니다. 거대한 로터 소리와 함께 먼지와 모래가 사방으로 흩날렸어요. 면회객들은 눈을 가리며 한 발씩 뒤로 물러섰습니다. 헬기에서 내린 사람들은 모두 군복을 입고 있었는데 가슴에 반짝이는 별 표시가 선명하게 보였어요. 두 번째, 세 번째 헬기도 연달아 착륙했습니다. 각각 다른 군종의 헬기들이었죠. 해군의 푸른색 헬기, 공군의 회색 헬기, 해병대의 올리브색 헬기까지 마치 각 군 최고 위층이 총집결하는 것 같았어요. 지상에서는 육군 헌병 특임대 차량이 가장 먼저 정문에 도착했습니다. 검은색 SUV에서 내린 헌병들은 모두 완전 무장을 하고 있었어요. 방탄복에 자동 소총까지 착용한 모습이었죠. 이어서 해군, 공군,
해병대 차량들도 연달아 도착했습니다. 정문 앞 광장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어요. 각 군의 고위 장성들이 내리는 모습을 보고 면회객들은 완전히 압도되어 버렸습니다. 누구나 한 번쯤은 뉴스에서 봤을 법한 높은 계급의 군인들이 실제로 눈앞에 나타난 거였어요. 저기, 저 사람 혹시 참모총장 아니야? 맞는 것 같은데? TV에서 본 것 같아. 와, 별이 몇 개야? 하나, 둘, 셋, 넷. 그 순간 훈련소장 박준태 소장이 급하게 정문으로 달려나왔습니다. 별 2개를 단 그조차도 이 상황 앞에서는 완전히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어요. 평소 당당하던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식은땀을 흘리며 군복을 다시 여미고 있었습니다. 전원 차렷, 경례. 박준태 소장의 명령에 따라 주변에 있던 모든 군인들이 일제히 차렷 자세를 취했어요. 면회객들도 분위기에 압도되어 자연스럽게 조용해졌습니다. 첫 번째로 헬기에서 내린 사람은 육군 참모총장 최강무 대장이었습니다. 별 4개가 반짝이는 계급장을 단 그의 등장에 주변이 완전히 정적에 휩싸였어요. 키가 크고 당당한 체구에 날카로운 눈빛이 인상적이었습니다. 군복은 구김 하나 없이 완벽했고 걸음걸이에서부터 최고 권위자의 위엄이 느껴졌죠. 두 번째로 내린 사람은 해군작전사령관 최영진 중장이었어요. 별 3개를 단 그는 최강무의 사촌 형이었습니다. 해군 특유의 하얀 군복이 햇볕에 더욱 빛났고 얼굴에는 바다를 누빈 군인 특유의 강인함이 묻어났어요. 세 번째는 공군작전사령관 최재호 중장이었습니다. 역시 별 3개를 단 그는 최강무의 고종 사촌이었어요. 파란색이 섞인 공군 군복을 입은 그의 모습에서는 하늘을 지배하는 자의 자신감이 느껴졌습니다. 네 번째로 내린 사람은 해병대 제1사단장 최성우 소장이었어요. 별 2개를 단 그는 최강무의 외사촌 동생이었습니다. 해병대 특유의 올리브색 군복과 붉은 마호라가 인상적이었죠. 체구는 다른 장성들보다 작았지만 눈빛만큼은 누구보다 날카로웠어요. 마지막으로 내린 사람은 육군 특수전사령부 부사령관 최하윤 준장이었습니다. 별 하나를 단 그는 최강무의 조카였어요. 가장 젊어 보이는 그였지만 특수부대 출신다운 강인한 체격과 차가운 눈빛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5명의 장성들이 일렬로 서자 그 광경을 본 사람들은 숨을 죽였어요. 별의 개수를 세어보니 총 13개였습니다. 한국군 역사상 이렇게 많은 고위 장성들이 한꺼번에 한 곳에 나타난 적은 거의 없었어요. 박준태 소장은 떨리는 목소리로 보고했습니다. 육군 참모총장님께 논산 육군훈련소장 박준태 소장이 보고드립니다. 최강무 대장은 냉정한 표정으로 주변을 둘러봤어요. 그의 시선이 면회객들 사이를 훑더니 구석에 서 있는 복만에게 멈췄습니다. 복만도 그 시선을 느끼고 고개를 들었죠. 두 사람의 시선이 마주치는 순간 최강무의 표정이 살짝 부드러워졌어요. 그는 다른 장성들에게 뭔가 지시를 내린 후 큰 걸음으로 복만 쪽으로 걸어가기 시작했습니다. 면회객들은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전혀 모른 채 그저 넋을 잃고 바라볼 뿐이었어요. 누구도 감히 말을 꺼내지 못했습니다. 저 할아버지가 누구길래? 참모총장이 직접 가고 있잖아. 도대체 무슨 일이야? 최강무는 복만 앞에 서더니 다른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깊숙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선배님 늦었습니다. 그 한마디에 주변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충격에 빠졌어요. 대한민국 육군 최고위직인 참모총장이 초라한 차림의 노인에게 고개를 숙이며 선배님이라고 부른 것이었거든요. 최강무가 복만에게 고개를 숙이는 모습을 본 면회객들은 완전히 멍해졌습니다.
방금 전까지 초라한 할아버지, 사고뭉치 손자의 할아버지라고 수군거렸던 그 노인이 대한민국 최고 권력자 중 한 명인 육군참 모 총장에게 선배님이라는 호칭을 받고 있는 것이었어요. 아무도 입을 열지 못한 채 두 사람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복만은 최강무의 모습을 보자 눈가에 눈물이 맺혔어요. 그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강무야, 정말 고맙다. 바쁜데 이렇게까지 와줘서. 무슨 말씀을 하십니까? 선배님 일이 제 일이죠. 최강무는 복만의 손을 잡으며 말했어요. 그의 목소리에는 깊은 존경과 애정이 담겨 있었습니다. 아버지께서 돌아가시기 전에 저에게 당부하셨습니다. 최복만 선배님은 내 목숨의 은인이다. 평생 모셔야 한다고요. 주변에서 이 대화를 듣고 있던 사람들은 더욱 놀랐어요. 참모 총장의 아버지가 이 할아버지를 목숨의 은인이라고 했다는 것이었거든요. 최강무는 다른 장성들을 향해 손짓했습니다. 해군작전 사령관 최영진 중장, 공군작전 사령관 최재호 중장, 해병대 제1사단장 최성우 소장, 육군 특수전사령부 부사령관 최하윤 준장이 차례로 다가왔어요. 선배님 소개해 드릴게요. 이분들은 모두 저희 집안 형제들입니다. 최영진 중장이 먼저 다가와 깊숙이 고개를 숙였어요. 선배님께 인사드립니다. 해군작전 사령관 최영진입니다. 강무형으로부터 선배님 이야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이어서 최재호 중장도 경례를 붙였습니다. 공군작전 사령관 최재호입니다. 선배님께서 저희 아버지 세대를 구해주신 덕분에 저희가 존재할 수 있습니다. 최성우 소장과 최하윤 준장도 차례로 경례를 붙이며 인사했어요. 별 13개를 단 5명의 장성이 일렬로 서서 한 노인에게 고개를 숙이는 장면은 그야말로 장관이었습니다. 면회객들은 이 광경을 보며 완전히 압도되어 있었어요. 특히 아까 복만을 무시하고 비웃었던 사람들은 얼굴이 새하얗게 질려 있었습니다. 저게 뭐야? 대체 저 할아버지가 누구야? 별이 13개라고? 최강무는 복만에게 말했습니다. 선배님 민재 이등병 건에 대해 지금 즉시 조사하겠습니다. 억울한 일이 절대 없도록 하겠어요. 그때 박준태 소장이 식은땀을 흘리며 다가왔어요. 그는 상황을 전혀 파악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참모 총장님 무슨 일이신지. 최강무의 표정이 급격히 차가워졌어요. 그는 박준태를 날카로운 눈빛으로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박준태 소장, 최민재 이등병이 현재 어떤 상황인지 즉시 보고하라. 예. 그 훈련병은 현재 영창 입감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무슨 죄목으로? 박준태는 당황하며 더듬거렸어요. 그게 군기 위반 및 규율 불복종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말하라. 최강무의 목소리가 차갑게 울렸습니다. 박준태는 식은땀을 더욱 흘리며 중얼거렸어요. 죄송합니다. 제가 직접 파악하지 못해서 담당 간부를 불러오겠습니다. 그때 최하윤 준장이 한 걸음 앞으로 나왔습니다. 참모 총장님, 제가 특수전사령부 헌병수사대를 투입해서 즉시 조사하겠습니다. 그렇게 하라. 최강무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어요. 모든 관련자들을 소환하고 CCTV 영상도 모두 확보하라. 단 한 가지도 빠뜨리지 말고. 그 순간 면회 접수 창구 쪽에서 장동혁 중위와 이상훈 상사가 황급히 뛰어나왔어요. 둘 다 얼굴이 창백해져 있었습니다. 상황이 심상치 않다는 걸 직감했거든요. 장동혁은 최강무를 보자 다리가 후들거렸어요. 아까 그 초라한 할아버지가 참모 총장과 이렇게 가까운 사이일 줄은 꿈에도 몰랐거든요. 이상훈은 아예 얼굴이 하얗게 질려서 말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최강무는 두 사람을 차갑게 바라보며 말했어요. 너희가 선배님께 무례를 범했다고 들었다. 장동혁은 벌벌 떨며 대답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저희가 몰라서. 최강무의 목소리가 더욱 차가워졌어요. 군인이 국민에게, 특히 연로하신 분에게 어떻게 대해야 하는지도 모른다는 말인가? 이상훈이 무릎을 꿇으며 말했어요. 용서해 주십시오. 저희가 잘못했습니다. 하지만 최강무의 표정은 조금도 누그러지지 않았어요. 그는 최하윤 준장에게 지시했습니다. 이 두 사람도 함께 조사하라. 최민재 이등병 사건과 관련해서 모든 것을 밝혀내야 한다. 예, 참모총장님. 최하윤 준장이 헌병들에게 손짓하자 완전무장한 헌병들이 장동혁과 이상훈 주변을 에워쌌어요. 두 사람은 완전히 절망한 표정이 되었습니다. 그때 최강무가 복만에게 말했습니다. 선배님,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진실을 반드시 밝혀내겠습니다. 복만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어요. 강무야, 민재만 무사하면 된다. 다른 건 상관없어. 선배님의 손자는 제 조카나 마찬가지입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면회객들은 이 모든 상황을 보며 완전히 충격에 빠져 있었어요. 아까까지 무시하고 비웃었던 할아버지가 이런 어마어마한 배경을 가지고 있을 줄은 아무도 몰랐거든요. 특히 휴대폰으로 복만을 촬영했던 사람들은 급하게 동영상을 삭제하기 시작했습니다. 훈련소 내부에서는 긴급 상황이 벌어지고 있었어요. 모든 간부들이 소집되었고 최민재 이등병 사건과 관련된 모든 자료와 증거들이 수집되기 시작했습니다. 진실이 밝혀지기까지는 그리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을 것 같았어요. 훈련소 본부 회의실에는 긴장감이 가득했습니다. 길고 넓은 테이블 중앙에는 최민재 이등병과 관련된 두꺼운 파일들이 쌓여 있었어요. CCTV 영상 자료, 목격자 진술서, 그리고 각종 증거 자료들이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회의실 벽면에는 대형 모니터가 설치되어 있어서 관련 영상들을 바로 확인할 수 있었죠. 최하윤 준장이 직접 지휘하는 특수전 사령부 헌병수사대가 불과 40분 만에 모든 증거를 수집해 왔어요. 그들의 수사 능력은 정말 놀라웠습니다. 평소에는 국가 기밀 사건을 다루던 전문가들이었거든요. 보고 드리겠습니다. 수석 수사관인 김대위가 자료를 펼치며 말했어요. 그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분노가 섞여 있었습니다. 최민재 이등병은 지난 사흘 전 저녁 부대 내 군수품 창고에서 불법 거래 현장을 목격했습니다. 모니터에 CCTV 영상이 재생되었어요. 어두운 창고 안에서 몇 명의 간부들이 군수품 상자들을 트럭에 옮기고 있는 모습이 선명하게 보였습니다. 그리고 그 모습을 우연히 보게 된 민재가 급하게 그 자리를 벗어나는 장면도 포착되어 있었어요. 거래 품목은 군용 전투 식량 2,000여 개, 군복 300여 벌, 그리고 각종 장비들이었습니다. 시가로 환산하면 약 3천만 원 상당입니다. 최강무의 표정이 점점 더 굳어졌어요. 그는 주먹을 쥐며 말했습니다. 누가 주도했는가? 부대 보급 담당 최규섭 대위가 주범이고 장동혁 중위가 공모했습니다. 이상훈 상사는 현장 감시 역할을 했고요. 김 대위가 다음 영상을 틀었어요. 이번에는 민재가 중대장실을 찾아가는 모습이었습니다. 최민재 이등병은 다음날 아침 중대장에게 이 사실을 보고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영상 속에서 민재가 중대장실 문 앞에서 망설이다가 돌아서는 모습이 보였어요. 왜 보고하지 않았는가? 최영진 중장이 물었습니다. 중대장이 최규섭 대위와 같은 고향 출신이고 평소 친밀한 관계였기 때문입니다. 민재 이등병은 보고에도
묵살될 것을 우려했던 것 같습니다. 그 순간 회의실 문이 열리며 최규섭 대위가 헌병들에게 연행되어 들어왔어요. 그는 이미 모든 것을 자백한 상태였습니다. 얼굴은 창백했고 손은 수갑에 묶여 있었어요. 최규섭 대위, 사실대로 말하라. 최강무의 차가운 명령에 최규섭은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군수품을 빼돌려서 민간업체에 팔았습니다. 최민재 이등병은 어떻게 처리하려 했는가? 그 훈련병이 저희 현장을 봤다는 걸 알았습니다. 그래서 미리 없애버리려고. 최규섭의 고백이 이어졌어요. 그들은 민재가 신고할 것을 우려해서 미리 조작된 혐의를 씌우려 했던 것입니다. 장동혁 중위에게 지시해서 민재를 규율 위반으로 몰아갔습니다. 영창에 넣어서 입을 막으려 했고요. 김대위가 추가 자료를 제시했어요. 더 심각한 것은 이들이 민재 이등병을 사고뭉치로 만들어서 전역 후에도 사회생활에 지장을 주려 했다는 점입니다. 최재호 중장이 분노를 참지 못하며 책상을 쳤어요. 정의로운 병사를 이렇게 모함하다니, 이것이 군인이 할 짓인가? 최성우 소장도 주먹을 쥐며 말했습니다. 해병대였다면 즉시 군법회의감이다. 그때 또 다른 영상이 재생되었어요. 오늘 오전 복만이 면회 신청을 했을 때의 장면이었습니다. 장동혁과 이상훈이 복만을 모욕하고 비웃는 모습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어요. 저런 사람이 훈련소에 오면 안 되는데, 백없는 사람들은 원래 이런 대우받는 거예요. 영상 속 이상훈의 말을 들은 장성들의 얼굴이 더욱 굳어졌습니다. 최강무는 주먹을 꽉 쥐며 말했어요. 감히 선배님을 그렇게 대했다고? 최하윤 준장이 보고를 이어갔습니다. 더 조사한 결과 이런 일이 처음이 아닙니다. 이들은 지금까지 여러 차례 군수품을 빼돌렸고 그때마다 목격한 훈련병들을 이런 식으로 처리해 왔습니다. 몇 명이나 피해를 당했는가? 확인된 것만 7명입니다. 모두 억울하게 징계를 받고 전역했습니다. 회의실 안이 정적에 휩싸였어요. 장성들은 모두 분노로 얼굴이 빨갛게 달아올라 있었습니다. 최강무가 일어서며 말했습니다. 즉시 관련자 전원을 군법회의에 회부하라. 그리고 피해를 당한 전 장병들의 명예를 회복시켜야 한다. 예, 참모총장님. 최민재 이등병은 어디 있는가? 현재 영창에서 대기 중입니다. 즉시 석방하고 여기로 데려와라. 몇 분 후 민재가 헌병들과 함께 회의실에 들어왔어요. 그는 여전히 군복을 입고 있었지만 얼굴에는 지친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하지만 눈빛만큼은 여전히 맑고 의지가 강해 보였어요. 민재는 회의실에 있는 별들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이렇게 많은 고위 장성들을 한꺼번에 본 것은 처음이었거든요. 최강무가 민재에게 다가가서 말했어요. 이병 최민재, 너는 잘못한 것이 없다. 오히려 정의로운 일을 하려 했다. 민재는 여전히 상황을 파악하지 못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저희 할아버지는 어떻게 지내시는지. 내 할아버지는 내 아버지의 생명의 은인이다. 그리고 내게는 존경하는 선배님이시다. 최강무의 말을 들은 민재의 눈이 커졌어요. 할아버지가 이런 대단한 분이었다는 걸 이제야 알게 된 것입니다. 할아버지를 뵙고 싶습니다. 그렇게 하자. 하지만 그 전에 할 일이 있다. 최강무는 최하윤 준장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장동혁 중위와 이상훈 상사를 즉시 구속하라. 그리고 최규섭 대위는 중앙군사법원으로 이송하라. 예, 참모총장님. 훈련소 본부 앞 광장에서는 긴장감이 극에 달해 있었습니다. 박준태 소장이 전 간부들을 집합시킨 상태였어요. 중대장부터 소대장, 행정보급 담당자까지
모든 간부들이 일렬로 서 있었습니다. 그들의 얼굴에는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알 수 없다는 불안감이 역력했어요. 최강무 대장을 비롯한 5명의 장성들이 본부 건물에서 나왔습니다. 그들의 뒤를 이어 헌병들이 장동혁 중위와 이상훈 상사를 포승줄로 결박한 채 끌고 나왔어요. 두 사람의 얼굴은 완전히 절망에 빠져 있었습니다. 특히 이상훈은 다리에 힘이 풀려서 헌병들이 부축해야 할 정도였어요. 면회객들도 여전히 그 자리에 서서 이 믿을 수 없는 상황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아직도 꿈인지 현실인지 구분이 안 될 정도였죠. 아까까지 초라한 할아버지라고 손가락질했던 복만이 이런 어마어마한 영향력을 가진 분이었다니 아무도 상상할 수 없었어요. 박준태 소장이 떨리는 목소리로 명령했습니다. 전원 차렷, 경례. 모든 간부들이 일제히 경례를 붙였어요. 하지만 최강무의 표정은 여전히 차갑기만 했습니다. 박준태 소장, 예, 참모총장님, 장동혁 중위, 이상훈 상사, 지금 이 자리에서 헌병대에 인계하라. 박준태는 식은땀을 흘리며 대답했어요. 예, 즉시 조치하겠습니다. 헌병들이 두 사람의 팔을 더욱 단단히 결박했습니다. 장동혁은 입술을 깨물며 고개를 숙였고 이상훈은 무릎이 꺾여 주저앉을 뻔했어요. 그들은 이제 군인으로서의 생활이 완전히 끝났다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최강무가 말을 이었어요. 앞으로 이런 일이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전 부대 기강 확립에 총력을 다하라. 특히 면회객들에 대한 예의와 존중은 기본 중의 기본이다. 예, 명심하겠습니다. 그때 본부 건물에서 민재가 나왔습니다. 그는 더 이상 죄인이 아니었어요. 오히려 정의를 위해 용기를 낸 모범 병사가 되어 있었죠. 민재의 눈빛에는 혼란과 함께 안도감이 섞여 있었습니다. 복만이 민재를 보자 눈물이 터져 나왔어요. 그는 비틀거리며 손자에게 달려갔습니다. 민재야, 할아버지. 할아버지와 손자가 끌어안는 모습을 본 사람들의 눈가도 촉촉해졌어요. 아까까지 이들을 무시했던 면회객들은 부끄러운 마음에 고개를 숙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복만은 민재의 어깨를 쓰다듬으며 말했어요. 괜찮니? 많이 힘들었지? 할아버지, 죄송해요. 제가 문제를 일으켜서. 무슨 소리야? 넌 잘못한 게 하나도 없어. 오히려 옳은 일을 하려 했잖아. 민재는 할아버지의 품에서 울음을 터뜨렸어요. 억울했던 마음, 무서웠던 마음이 모두 눈물로 흘러나왔습니다. 할아버지, 저는 할아버지가 이렇게 대단한 분인 줄 몰랐어요. 복만은 고개를 저으며 말했습니다. 대단한 게 아니야. 그냥 옛날에 좋은 친구가 있었을 뿐이지. 최강무가 두 사람에게 다가왔어요. 그의 얼굴에는 이제 따뜻한 미소가 떠올라 있었습니다. 선배님, 민재는 훌륭한 청년입니다. 정의감이 투철하고 용기도 있어요. 복만은 최강무의 손을 잡으며 말했어요. 강무야, 정말 고맙다. 내 아버지가 살아있다면 너를 자랑스러워했을 거야. 저야말로 선배님 덕분입니다. 아버지의 가르침을 제대로 실천할 수 있었어요. 그때 다른 장성들도 하나씩 다가와서 민재에게 말을 걸었어요. 최영진 중장이 민재의 어깨를 토닥이며 말했습니다. 이병 최민재, 군은 너 같은 병사를 자랑스럽게 생각한다. 최재호 중장도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어요. 정의를 위해 용기를 낸 내가 진짜 군인이다. 최성우 소장은 민재의 손을 꽉 잡으며 말했습니다. 해병대에서도 너 같은 인재를 원한다. 언젠가 기회가 되면 우리 부대로 와라. 최하윤 준장은 민재에게 조용히 말했어요. 특수부대에서는 정신력이 가장 중요하다. 넌 그걸 충분히 증명했어.
민재는 이 모든 상황이 믿어지지 않았어요. 별 13개를 단 장성들이 자신에게 이렇게 따뜻한 말을 건네다니. 박준태 소장이 떨리는 목소리로 민재에게 말했습니다. 최민재 이등병 부대를 대표해서 정식으로 사과드립니다. 앞으로는 이런 일이 절대 없도록 하겠습니다. 민재는 차렷 자세를 취하며 대답했어요. 소장님, 저는 그저 군인으로서 당연한 일을 했을 뿐입니다. 그 말을 들은 장성들의 얼굴에 감탄의 표정이 떠올랐어요. 이런 어려운 상황에서도 겸손함을 잃지 않는 민재의 모습이 더욱 인상 깊었던 것입니다. 면회객들은 이 모든 장면을 보며 깊은 감동을 받고 있었어요. 특히 아까 복만을 무시했던 사람들은 자신들의 행동을 깊이 반성하고 있었습니다. 젊은 어머니가 조용히 말했어요. 정말 사람을 겉모습으로 판단하면 안 되는구나. 중년 남성도 고개를 끄덕이며 중얼거렸습니다. 저런 분이 진짜 어른이신 거구나. 연인을 만나러 온 여성도 눈물을 닦으며 말했어요. 할아버지와 손자분이 정말 대단하세요. 최강무가 주변을 둘러보며 말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께 말씀드립니다. 우리 군은 항상 정의롭고 공정하게 행동하겠습니다. 그리고 국민 여러분을 항상 존중하겠습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확고한 의지가 담겨 있었어요. 이제 정말로 변화가 시작될 것 같았습니다. 해가 서쪽으로 기울어가면서 논산훈련소 앞 광장은 황금빛으로 물들어가고 있었습니다. 오후의 뜨거운 열기는 조금씩 누그러졌지만 이곳에 모인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여전히 뜨거운 감동이 흐르고 있었어요. 오늘 하루 동안 벌어진 일들은 평생 잊을 수 없는 기억으로 남을 것이 분명했습니다. 최강무 대장이 복만 앞에 서더니 다른 장성들과 함께 일렬로 정렬했어요. 그들의 가슴에 달린 별 13개가 석양빛에 반짝이며 장엄한 광경을 연출했습니다. 이런 광경을 본 사람은 아마 대한민국 역사상 손에 꼽을 것이었어요. 전원 차렷. 최강무의 명령에 따라 5명의 장성이 완벽한 자세를 취했습니다. 해군의 최영진 중장, 공군의 최재호 중장, 해병대의 최성우 소장, 육군 특수전사령부의 최하윤 준장까지 각 군을 대표하는 최고위 지휘관들이 한 노인 앞에서 경례 자세를 취하고 있었어요. 이병 최민재, 최강무가 큰 목소리로 불렀습니다. 예, 참모 총장님. 민재가 힘찬 목소리로 대답했어요. 그의 얼굴에는 이제 자신감이 넘치고 있었습니다. 군은 너를 자랑스럽게 생각한다. 정의를 위해 용기를 낸 내가 진정한 대한민국의 군인이다. 최강무의 말에 주변에 있던 모든 훈련소 간부들과 면회객들이 박수를 쳤어요. 박수 소리가 광장 전체에 울려 퍼졌습니다. 그때 박준태 소장이 한 걸음 앞으로 나왔어요. 그는 민재에게 정중하게 말했습니다. 최민재 이등병 부대 전체를 대표해서 다시 한번 사과드립니다. 그리고 앞으로 내가 모범이 되어 후배 훈련병들을 이끌어주길 바랍니다. 민재는 바른 자세로 대답했어요. 소장님, 저는 앞으로도 군인의 본분을 다하겠습니다. 정의롭고 바른 군인이 되겠습니다. 최하윤 준장이 민재에게 다가가서 조용히 말했습니다. 민재야, 훈련 끝나고 시간 되면 특수전사령부로 놀러와. 내 같은 정신력을 가진 사람이 우리에게 필요해. 민재의 눈이 반짝였어요. 정말인가요, 준장님? 그럼 약속이다. 그 순간 최강무가 복만에게 다가가서 깊숙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선배님, 오늘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덕분에 우리 군이 더욱 바로 설 수 있게 되었어요. 복만은 최강무의 손을 잡으며 말했어요. 강무야, 고마워. 덕분에 민재가 명예를 되찾았구나. 선배님의 손자이니까 당연한 일이죠. 앞으로도 민재에게 관심 가져주세요.
복만은 눈가에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습니다. 내 아버지 정호가 하늘에서 지켜보고 있을 거야. 아들이 이렇게 훌륭하게 자란 걸 보면서 얼마나 자랑스러워할까. 최강무도 감정이 북받쳐 올랐어요. 아버지께서 항상 말씀하셨어요. 최복만 선배는 내 생명의 은인이다. 평생 잊으면 안 된다고요. 두 사람이 감동적인 재회를 나누는 사이 주변에 있던 면회객들은 조용히 지켜보고 있었어요. 많은 사람들의 눈가가 젖어 있었습니다. 그때 한 중년 여성이 조심스럽게 복만에게 다가왔어요. 아까 복만을 무시하고 휴대폰으로 촬영까지 했던 그 여성이었습니다. 할아버지, 죄송합니다. 그녀는 깊숙이 고개를 숙였어요. 제가 아까 정말 실례를 많이 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복만은 따뜻한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괜찮습니다. 누구나 실수할 수 있어요. 정말 죄송해요. 앞으로는 절대 사람을 겉모습으로 판단하지 않겠습니다. 다른 면회객들도 하나둘씩 복만에게 다가와서 사과했어요. 모두들 자신들의 행동을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었습니다. 할아버지, 저희가 정말 잘못했습니다. 어른을 제대로 공경하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복만은 모든 사람들을 따뜻하게 용서해 주었어요. 그의 너그러운 마음씨에 사람들은 더욱 감동받았습니다. 최성우 소장이 민재에게 말했습니다. 민재야, 오늘 일을 계기로 더욱 성장하길 바란다. 어려움이 있어도 포기하지 말고. 예, 소장님. 항상 기억하겠습니다. 최재호 중장도 덧붙였어요. 하늘을 지키는 공군에서도 너 같은 인재를 원한다. 언젠가 기회가 되면 우리 부대도 고려해봐. 최영진 중장은 웃으며 말했습니다. 바다를 지키는 해군은 어떠냐? 우리 해군도 정의로운 젊은이를 환영한다. 민재는 얼굴이 빨갛게 되며 대답했어요. 장군님들, 정말 영광입니다. 어떤 길을 가든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해가 점점 더 기울어가면서 이제 정말로 작별할 시간이 다가왔어요. 장성들은 헬기를 타고 각자의 부대로 돌아가야 했고 복만과 민재도 소중한 면회 시간을 가져야 했습니다. 최강무가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께 말씀드립니다. 이런 일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우리 군이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국민 여러분을 항상 존중하고 섬기겠습니다. 그의 말에 모든 사람들이 큰 박수를 쳤어요. 박수 소리는 훈련소 전체에 울려 퍼졌고 저 멀리 훈련받고 있는 다른 훈련병들도 무슨 일인지 궁금해하며 이쪽을 바라봤습니다. 별 13개가 일렬로 서서 복만에게 마지막 경례를 붙이는 장면은 정말로 장관이었어요. 이 광경을 본 사람들은 평생 잊지 못할 것이 분명했습니다. 선배님, 그럼 저희는 이만 돌아가겠습니다. 민재 잘 부탁드려요. 강무야, 조심히 가거라. 오늘 정말 고마웠다. 장성들이 하나씩 헬기에 올라탔어요. 로터가 돌기 시작하면서 바람이 일었고 복만과 민재는 손을 흔들며 작별 인사를 했습니다. 헬기들이 하나씩 이륙해서 하늘로 사라져갈 때까지 사람들은 그 자리에 서서 지켜봤어요. 마치 한 편의 영화를 본 것 같은 기분이었습니다. 모든 헬기가 사라진 후 광장에는 다시 평온이 찾아왔어요. 하지만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오늘 일어난 일들이 깊은 인상으로 남아 있었습니다. 그날 이후 논산별 13개 사건은 부대 안팎에서 전설처럼 회자되기 시작했어요. 사람들은 이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감동받았고 다시는 겉모습만으로 사람을 판단하지 않겠다고 다짐했습니다. 복만과 민재는 그날 저녁 늦게까지 함께 시간을 보냈어요. 할아버지는 손자에게 옛날 이야기를 들려주었고 민재는 앞으로 더욱 훌륭한 군인이 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두 사람 모두에게 오늘은 절대 잊을 수 없는 하루가 되었어요.